반갑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무역보험에 대한 내용에 이어서 무역 클레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클레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역 거래에서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일이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 클레임, 즉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은 손해의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보상할 건지를 따지는 이런 절차들, 그리고 특히나 무역거래에서는 상사 중재에 대한 내용들, 뭐 조정이나 중재나 소송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레임에 대한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고, 클레임이라는 것이 어떤 일방 당사자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요건이나 내용들이 다양하고 좀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역시 이번 시간에도 클레임에 대한 내용 이해하시려면 정확하게 강의를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클레임에 대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역 클레임. 자, 무역 클레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임이란 매매 계약에 한 당사자가 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그것으로 인하여 입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클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역 거래에서는 특히나 이제 매도인 같은 경우는 대금을 빨리 못 받는 경우에 상대방한테 클레임을 거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매수인 같은 경우는 내가 물건을 빨리 못 받거나 원래 정해진 계약에서 약정한 물건이 아닌 경우에도 클레임을 걸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라든가 서류의 내용이라든가 실제로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정하는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일방의 당사자가 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여지없이 클레임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국제무역 거래에서 분쟁 해결 및 손해 구제를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것을 바로 무역 클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클레임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클레임이 발생 원인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을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억의 품질에 관한 클레임입니다. 품질 불량, 즉 약정한 품질 지키지 못해서 보통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출을 하는 클레임이겠죠. 그리고 등급 저하, 품질 상위, 변질, 변색 등 대부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요청을 하는 클레임으로서 품질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최초 계약을 할 때 굉장히 정확하게 약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여기 있는 이제 등급저하, 품질 상위, 변질, 변색 등뿐만 아니라 품질에 대해서는 실제로 샘플과 같지 않다든가 아니면 품질이 약정한 조건을 수행할 수 없는 능력을 갖췄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품질과 함께 계약서나 아니면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거나 추가되는 사항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품질과 관련한 클레임을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요청을 하겠죠, 클레임을. 다음 니은 보시면 수량에 관한 클레임입니다. 선적 부족, 그리고 착화 부족, 감량, 중량 부족 등이 있습니다. 일단 수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 대부분 선적 부족, 착화 부족을 볼 수 있는데요. 약정한 물건을 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정된 물품을 온전하게 다 실지 못하거나 아니면 벌크 화물인 경우에는 통상의 누손이나 아니면 통상적으로 자연 소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매수인이 물건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혹은 선적을 하고 운송을 관리하는 이런 선사들이 이런 것들을 클레임을 걸 수도 있겠죠. 약정한 수량대로 매도인이 수행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선적에 관한 클레임입니다. 하역을 할 때 손상을 입는 하역 손상, 그리고 선적을 빨리 하라고 했는데 선적을 계속해서 지체하는 선적 지연, 그리고 적부 불량, 말 그대로 화물을 올바로 넣어놓지 못하는 적부 불량, 그리고 불착, non-delivery라 그래서 아예 도착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부정 출하, 원래 실었으면 안 되는 물품들을 실어서 출하하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재선적, 그리고 분실, 없어지는 거, 유실, 미끄러져 없어지는,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분실 같은 경우는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뭔가 하나가 없어지는 건데 유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물건이 하나가 부서지거나 없어지는 걸 얘기하죠.
이런 선적에 관한 클레임 같은 것들도 많이 걸립니다. 실제로 지금 아주 일부만 이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클레임의 종류가 상당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자주 벌어지는 클레임들의 종류입니다. 자, 또한 클레임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포장에 의한 클레임. 자, 포장을 불충분하게 하거나 포장을 매우 불량하게 하거나 포장을 불완전하게 하거나 이랬을 때는 포장에 관한 클레임이 걸릴 수가 있고요. 또 미음의 가격 또는 결제에 관한 클레임이라 그래서 가격 조정, 그리고 초과 지급, 초과 비용 지출, 반송비, 검증료, 벌금 또는 과태료, 그리고 채선료, 어음 할인 거부 등 가격 또는 결제를 하지 않아서 그리고 실제로 그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은 다 가격 또는 결제에 관한 클레임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항목이에요. 그죠? 그리고 비읍의 서류에 관한 클레임, 부정확한 송장을 제시했다든가 기재 사항이 실제 화물의 내용과 상이하다든가 아니면 서류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게 돼 있다든가 이럴 때는 역시 서류에 관한 클레임을 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계약에 관한 클레임으로서 가장 많은 거죠. breach of contract라고 하는 계약의 위반 사항들, 그리고 계약을 취소하는 것, 그리고 계약을 거절하는 것들은 바로 계약에 관한 클레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클레임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일부를 가져온 거고요. 이것 외에도 무역 거래를 하다 보면 어느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는 거 없이 클레임의 사유로서 존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는 클레임을 성격을 가지고 클레임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클레임,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은 거의 다 일반적인 클레임에 해당을 하는데요. 일반적 클레임은 무역 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으로서 매매 당사자 일방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여 발생되거나 당사자 이외 제3자에 의해서 야기가 되는 클레임들을 바로 일반적 클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클레임은 매매 당사자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혹은 매매 중간에 있는 운송인들이 그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태만하게 하거나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미루거나 늦추거나 혹은 과실을 일으켜서 실수를 해서 과실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클레임들을 다 일반 클레임, 일반적 클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마켓 클레임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시험에서는 이 내용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무역계약이 성립한 후에 상품의 시세가 하락을 하면 매수인이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될 때, 자, 무역계약이 처음 성립을 할 때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였습니다. 물건 하나가. 근데 매수인이 물건을 받을 시기가 됐을 때는 물건 하나가 900원, 800원 혹은 500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예상될 때 일반적으로는 클레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경미한 과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사소한 거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게 가격을 깎아야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제기하는 클레임이 바로 마켓 클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환율에 대한 차이, 그리고 그 나라마다 팔리는 물건값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특정한 물건이 물건값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매수인이 최초의 가격 조건 자체를 굉장히 많이 깎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팔면 이거 얼마 안 한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물건이 사실 좀 여기가 좀 옆에가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깎아줘라. 이렇게 경미한 사유를 가지고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클레임을 마켓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마켓 클레임인지 아니면 정당한 클레임인지를 밝혀내기가 조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격 하락을 요구하면서 좀 경미한 사유를 가지고 이렇게 약간 시비를 거는 약간 이런 클레임을 가지고 마켓 클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계획적 클레임이라고 하는데요. 계획적 클레임은 매매 당사자의 고의에 의한 클레임을 말한다. 말 그대로 계획을 한 겁니다. 클레임을 일으키려고 해서, 자, 예를 들어 매수인이 처음부터 교묘한 술책을 사용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계약 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 하여 제기하는 경우에 클레임이다. 애초에 이 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도록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계약이 발생됐을 때 상대방에게 클레임을 거는 거죠. 이게 왜 제대로 안 되냐? 이런 서류들이 왜 제대로 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을 알고도 계약을 성립시킨 다음에
그 계약의 이행을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잘못을 하게 되는 거죠. 클레임이 걸리니까. 이런 경우를 계획적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역거래 같은 경우는 무역 실무의 진행 절차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무역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주변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이런 클레임들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무역계약의 위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무역계약의 위반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이행 지체입니다. 자, delay in performance라 그래서 이행을 하기는 할 건데 계속 지체해서 늦게 하는 거죠. 1번의 의미,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것. 분명히 지금 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선적 불이행, 지연 선적, 대금 지급, 지연 등의 경우에 이 이행 지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으로는 채무의 이행 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해야 되는 그 기간이 도래가 돼야 돼요, 일단. 그래야 이제 딜레이 됐다는 게 증빙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채무자 스스로의 귀책 사유여야 한다. 자, 이제 시험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채무자가 내가 지금 분명히 대금을 지급해야 되거나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을 하는 사유가 제3자에 의하거나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불가항력이라든가 이런 요건이 아니고 정말 본인이 어떤 잘못을 해서 그게 딜레이 됐을 때 이때는 이행 지체로 봅니다. 그 당사자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역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이행이 충분히 딱 보기에 가능한데 충분한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이행 지체라고 봅니다. 이것도 계약 위반이죠. 그래서 채권자는 이제 채무자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가 강제 이행을 청구하는 거죠. 일단은 빨리 해라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내가 원래 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손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이만큼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계약을 해지하는 겁니다. 통상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 해지는 동시에 이루어지죠.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을 해지한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손해배상 청구를 꼭 계약 해제를 하는 당시에 동시에 하거나 뭐 이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채권자의 구제 방법이 존재한다. 자, 두 번째는 이행 거절입니다. repudiation인데, 자, 의미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명시. 명시는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서류라든가 서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고, 묵시적이라는 거는 어떤 공고를 하거나 공시를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처럼.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행의 전후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이행을 실제로 하기 전에도 당연히 거절을 할 수 있고요. 이행을 하면서도 거절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행을 한 후에 내가 이거를 일부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거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행 거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행 거절의 의사가 명료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행 거절이라는 거는 상대방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 거래 하지 않겠다. 그런데 분명히 계약상으로는 거래를 하고 서로 어떤 이익이 있을지를 판단한 다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계약을 했을 텐데요.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표시를 명확하게 한 경우에는 이행 거절이 이제 요건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상대방의 이행 거절이 있으나 소멸 처리되지 않고 이행 시까지 이행을 일단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원래 정해진 약정한 시기가 있죠. 그 시기까지는 일단은 이행을 요구할 수 있어요. 얼른 해달라고. 근데 이행 기간 도래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이행을 거절했기 때문에 실제 그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그 상대방이 이 행동을, 그 이행을 하지 않을 확률이 크겠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행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행 거절이죠. 상당히 명확한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행 불능입니다. 말 그대로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impossibility of performance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채무자의 행위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행위, 자 또는 여기서 좀 초점을 맞추세요. 불가항력이죠.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라는 건 어떤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는 beyond the control이라 그래서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 밖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것을 얘기해서 이행 불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능이에요. 어떤 그 채무자가 행위를 해서 할 수 없게 됐던가 아니면은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건데 그 종류는 원시적인 불능과 후발적인 불능이 있습니다. 원시적 불능은 애초에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의 목적물이 소멸되어 있는 경우, 이때는 계약은 했으나 실제 계약을 이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원시적 불능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후발적 불능이라는 것은 계약은 체결 당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추후에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당사자의 행위에 의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약은 정확한 절차대로 이루어졌는데 추후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져서 채무자 본인의 행동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이행이 불능하다라는 게 판정이 되면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럴 때는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사람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불가항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화산의 분화라든가 아니면 지진이라든가 뭐 낙뢰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양의 폭우가 오거나 그 바다 같은 경우는 이제 파도 같은 게 일거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자연환경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고요.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 특히나 이제 불가항력 같은 경우도 실제로 예견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아예 예견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어느 지역에 1년에 뭐 몇 달 정도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 뭐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죠. 왜냐하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은 불가항력이 아니고 정말 예기치 못한 어떤 시기에 불가항력적인 요소로 인해서 이렇게 사고가 날 때 이런 것들은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불가항력에 뛰어드는 행위,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은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원시적인 불능과 후발적인 불능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계약의 좌절입니다. frustration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좌절이라는 의미가 앞서 나왔던 불가항력과는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두셔야 됩니다. 좌절은 하려고 했는데 어떤 행위에 의해서 막히는 것을 좌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불가항력은 뭐예요? 아예 수도 써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 계약의 좌절, frustration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frustration이란 계약 목적의 달성 불능 또는 계약의 좌절 혹은 이행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frustr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거냐? 당사자의 사망, 이거는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목적물의 멸실, 그리고 후발적인 여러 가지 위험들, 그리고 그 거래 사정의 본질적인 변화, 이런 것들은 실제 하려고 했으나 어떤 거예요? 중간에 좌절이 된 거죠. 그래서 프러스트레이션에 의해 계약은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게 됩니다. 이건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가 따로 언급이 안 되죠. 프러스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행 불능 상태에 빠진 거기 때문에 어느 한 당사자가 스스로 잘못을 했다라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 케이스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프러스트레이션은 좌절이라는 거는 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그 사실이 벌어지면. 자, 내용을 보시면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이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후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당사자가 추구했던 계약 목적이 좌절되는 법리로
이행의 불능 또는 계약 목적의 달성 불능으로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고의나 과실이 없어요, 당사자가. 그러니까 누구의 죄를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된 거예요. 후발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열심히 하려고 하였으나 어떤 후발적인 사유에 인해서 계약이 해지된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추구했던 계약 목적이 좌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의 불능 또는 계약 목적의 달성 불능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 다음 계약이 체결된 후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매매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에 대한 물리적 파괴 또는 불가항력적 사건 발생에 기인하여 계약 목적이 달성이 어려운 경우를 계약의 좌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일단은 적법하게 체결이 됐지만 그 후에도 계약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이미 완료되었으면 프러스트레이션의 개념이 생기지 않겠죠. 완료가 되기 전에 매매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없고 목적물에 대한 물리적 파괴 또는 불가항력적 사건의 발생에 기인해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것도 계약의 좌절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 계약의 좌절은 내가 실수하거나 계획적으로 어떤 잘못을 일으켜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그 상황이 부득이하고 과실이나 책임이 없이 이 계약이 완수하기가 어려울 때, 이럴 때를 이제 계약의 좌절, 프러스트레이션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프러스트레이션, 자, 불가항력과의 차이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걸 좀 아셔야겠죠. 1번에 불가항력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프러스트레이션과 동일하지만 둘 다 이행 불능이에요. 이행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프러스트레이션과 동일한데 불가항력은 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면책이 인정될 뿐이고 불가항력은 이제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안 져도 된다. 면책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데 프러스트레이션은 그냥 이에 대한 계약이 자동으로 소멸된다. 그러니까 책임의 여부를 묻기 앞서 그냥 이 계약은 없던 걸로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결과의 차이가 생깁니다. 불가항력은 둘 다 역시 이행불능으로 볼 수 있지만 불가항력은 불이행에 대한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계약을 이행불능한 상태를 면책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 프러스트레이션은 그 프러스트레이션의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그냥 소멸이 된다는 이 두 가지 결과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그러나 스스로 이행불능을 자초하거나 계약서상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예측된 시점이나 단기간에 이행불능, 의도되거나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프러스트레이션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프러스트레이션은 분명히 자신은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귀책 사유도 없고 잘못도 없어요. 스스로 자초한 게 아니라는 거죠. 프러스트레이션도 외부적인 환경이나 제3자에 의한 영향으로 안 되는 건데 계약서에 만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프러스트레이션 상황에 있을 때 다른 해결 어떤 방안을 모색한다.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한다. 이런 계약서상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그걸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예측된 시점이 있을 때 예측된 시점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행불능의 여부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귀책 사유로 보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불가항력이든 프러스트레이션이든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면 그거는 불가항력이나 프러스트레이션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대안이 있는 경우에 이거를 이행을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을 때는 이 프러스트레이션을 보지 않는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다? 전부 다 계약이 그냥 자동으로 소멸이 된다. 근데 불가항력은 그거를 면책을 인정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항력과의 차이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자, 그럼 무역 클레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 무역 클레임의 해결에 관한 약정입니다.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에 구체적인 처리 방법에 관해서는 앞에서 서술한 클레임 제기 절차에 따르겠으나 자, 사전에 일반 거래 조건이나 계약의 일부분으로서 클레임을 제기하는 기한 등 매매 당사자 간에 약정해 두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우리는 클레임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약정하는 것이 원래 일반적입니다. 계약을 할 때. 자, 근데 이러한 사전 약정에 따라 제기된 무역 클레임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청구인의 클레임의 철회 또는 취소. 자, 무역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
일단 클레임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 이행을 요구하는 대로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도 클레임을 일단은 없앨 수 있는,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클레임을 청구한 사람이 클레임을 철회하는 겁니다. 그럼 클레임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취소하는 겁니다. 역시 이때도 클레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클레임이 해결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피청구인의 클레임의 거절. 청구를 받은 클레임의 당사자가 클레임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원초에 있던 클레임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피청구인의 클레임의 수락. 클레임을 수락하면 클레임 자체는 이제 사라지고 클레임에 대한 이행 조건에 대한 내용들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클레임이 사라지게 된다,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클레임이 소멸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러한 조치의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클레임의 해결 내용으로는 자, 손해배상금의 지급. 잘못을 한 대상이, 과실을 일으킨 대상이 그 스스로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렇게 되겠고요. 또 물품 대금의 감액. 물품을 구입한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물품 일부가 손상이 입었다면 그 일부에 대해서는 금액을 깎아달라고 대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클레임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화물을 받은 다음에 그냥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것도 뭐예요? 클레임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다른 물건 갖다 달라는 거죠. 그리고 대체품의 제공, 똑같은 얘기죠. 반송하고 대체품을 제공하고, 그리고 계약의 이행. 가장 좋은 겁니다.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래 원 계약에 있었던 그 행동들,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가장 클레임을 해결할 때는 좋은 방식이죠. 자, 그럼 당사자 간의 해결을 할 때 어떤 방식들이 있느냐 이겁니다. 첫 번째가 청구권의 포기, 그래서 waiver of claim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레임의 포기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클레임 제기를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클레임 자체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혹은 제기했다가 바로 철회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상대방에게 다른 조건을 제한하였거나 이 클레임에 따라서 다른 조건을 미리 제한한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클레임 제기를 통하여 향후 있을 거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자, 오랫동안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일부에 대한 클레임을 가지고 앞으로의 모든 거래를 망칠 수가 없죠. 혹은 이 클레임을 가지고 철회를 해줌으로써 상대방한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죠. 앞으로는 거래를 잘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청구권을 클레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waiver of claim, 청구권의 포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 클레임을 포기한다라는 거는 그 상대방의 과실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할 때는 그와 상응하는 혹은 그보다 더 좋은 어떤 조건을 제안을 받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오랫동안 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거래를 유지를 위해서 이럴 때는 청구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클레임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타협과 화해입니다. 모든 클레임 그리고 모든 이제 일반적인 싸움에 있어서 타협과 화해가 가장 좋죠. 대화로 푸는 겁니다. 너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화해인데요. 당사자 사이의 교섭에 의하여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입니다. 클레임을 해결할 때. 그리고 실제로 클레임의 대부분이 타협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대부분의 거래선들은 무역거래선들은 장기적인 거래를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다른 거래처를 찾아서 거래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과 비용 면에서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장기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다가 클레임이 발생하면 이거 클레임 가지고 법적으로 들어가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하다 보면 그 당사자하고는 계약이 이제 끊기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이 거래선을 유지를 하면서 타협을 통해서 혹은 협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계속 정해서 진행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클레임을 발생시킨 당사자도 클레임을 이제 주장해야 되는 손해배상을 주장해야 되는 이 당사자도 서로 가장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다. 바로 타협과 화해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당사자 간에 그냥 둘이서 해결을 보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해결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3자가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당사자 간의 해결이 잘 안 나서 그렇습니다. 제3자에 의한 해결인데요. 첫 번째 알선입니다. 화해에 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3자의 개입에 의해 해결을 하게 되는데 알선, 조정, 중재, 그리고 또 이제 소송의 단계로 해결을 하게 된다. 자, 알선부터는 이제 제3자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당사자끼리의 협의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알선은 인터세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상공회의소, 상사중재원, 대사관, 영사관 등과 같은 공신력이 있는 제3자가 당사자의 한편 또는 쌍방의 의도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하여 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자, 어떤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이 아니고요. 양 당사자를 불러놓고 자, 어떤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본 다음에 어떤 클레임의 요건들에 대해서 당사자가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좋은 조언을. 그래서 이 거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당사자 A와 B가 있다고 할 때 A가 이 정도 손해배상을 하고 B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거래를 좀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하면 어떻겠니? 라는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조언 자체가 양 당사자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양 당사자가 그것에 대해서 뭐 동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선은 강제력이 없고요. 당사자 쌍방의 협력을 얻지 못하면 역시 이것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다면 이 알선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알선이 조정이나 중재와 다른 점은 형식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당사자 한편의 의뢰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3자가 개입을 한 거고 아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별도의 절차나 형식도 필요 없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제3자에 의한 해결 방식. 그래서 알선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조정입니다. 알선을 했는데 양 당사자가 해결이 나지 않는 거죠. 그럼 이제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조정은 당사자 쌍방이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자,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인을 선택할 때도 그냥 아무나 선택하지 않아요. 조정인도 공정하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고요. 조정인이 제시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줍니다. 조정인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양 당사자 둘 다 합의를 하면 클레임을 해결할 수 있게 돼요. 자, 어떤 것이냐? 당사자 중 어느 한편이 마음대로 조정에 붙일 수는 없고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합의하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무역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우리는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조정으로 해결하자라는 이야기가 없었다면 이때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조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또한 제시된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 중 어느 한편이 불만이 있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조정안 자체가 어떤 법률적인 구속력을 지니질 않아요. 법률적인 구속력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그 조정안, 구체적인 조정안을 듣고 나도 동의를 하고 상대방도 동의를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그때는 법적 구속력이 생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3자를 조정인으로 딱 정했죠? 그리고 구체적인 조정안을 내어줍니다. 자, A는 3천만 원을 B에게 배상하시오. 배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는 A에게 어떤 거래 조건을 제시하시오.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조건을 줘요. 조정안을. 그래서 A는 만족을 했는데 B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조정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A가 동의를 하고 B도 동의를 해요. 그럼 처음에 조정을 했던 그 3천만 원 배상과 거래 조건의 변경에 대한 제한은 원래 아무 법적 구속력이 없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동의를 다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 조건을 지켜야 되는 법적 구속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 내용을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조정은 조정안 자체가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해결 방법이긴 하지만 절차가 간단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자, 조정안 자체가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요? 양 당사자가 다 합의를 한다면 그때는 이제 법적 구속력을 지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한편 조정인은 주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된다. 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강제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봤던 알선과 그리고 지금 봤던 조정 두 가지 구분이 되시겠죠. 자, 알선 같은 경우는 아무 법적 구속력이 없고요. 그냥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알선안을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알선안을 듣고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하더라도 크게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정도인데, 만약에 이제 알선을 통해서 아무 합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조정으로 오는 거죠. 조정을 올 때도 이제 조정부터는 조금 법적 구속력이 생깁니다. 조정안 자체, 제3자가 제시한 조정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조정안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를 한다면 그때는 강제적으로 그 내용을 조정안을 지켜야 되는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차 한 단계가 딱 늘어난 거죠. 법적 구속력이. 그래서 제3자를 통한 역시 해결 방법이고 절차가 간단합니다. 조정은.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알선과 더불어서 역시 절차가 간단해서 조정은 좀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 양 당사자는 반드시 클레임이 제기가 됐을 때 우리는 조정으로서 해결을 한다라는 게 명확하게 내용에 정해져 있어야 돼요. 자, 3번에는 중재입니다. 자, 알선을 했고 조정을 했는데 다 의사가 합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중재까지 오는 겁니다. 자, 중재는 조정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가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임하고 분쟁의 해결을 전적으로 중재인에게 맡겨 그 중재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이다. 자, 법적 구속력이 알선 때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조정일 때는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법적 구속력이 생겼지만 중재 같은 경우에는 제3자가 중재안을 내놓으면 그 중재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돼서 양 당사자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보시면 중재는 중재에 의해 해결할 것을 양 당사자 간에 사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조정의 경우와 같다. 조정도 애초에 우리가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조정으로 하겠다 혹은 중재로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만 지켜지는 거라는 거죠. 중재와 조정 둘 다. 그러나 조정의 경우 조정안의 수락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르게 되나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자가 딱 당사자가 내려놓은 그 중재안에 대해서 중재 판정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한 단계 더 생긴 거예요. 조정일 때는 조정안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그때는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고, 중재일 때는 중재안을 내놓은 제3자가 딱 중재안을 주면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양 당사자는 반드시 그 중재안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거부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재는 한 번의 심리, 1회 판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비용이나 시간이 상당히 저렴하고 적게 들겠죠. 상소의 길이 없는 점과 상소를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소송 같은 경우는 계속 항소를 할 수 있죠. 3심까지. 그래서 항소를 할 수 있는데 중재는 한 번 결정이 나면 끝입니다. 중재에 위탁한 사건은 소송에 의하여 다룰 수 없다는 점 등이 큰 특징이다. 중재를 한 번 했잖아요. 그럼 이미 중재안이 결정이 났죠. 그럼 이거는 다시 소송으로 가서 이 여부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중재는 중재 판정대로 끝나는 거죠. 자, 그리고 중재는 국 내외의 중재관계 법규 및 국제협약의 법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민사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실제 매매 계약을 할 때 미리 정해 놓아야 되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클레임의 발생의 확률이 높은 사람은, 그리고 과실 책임의 여부를 자주 물을 수밖에 없는 좀 불리한 입장에 있는 당사자는 이런 중재 판정을 많이 피하겠죠. 왜냐하면 중재안이 나타났을 때 바로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위험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알선, 조정, 중재로 넘어오는 이 과정 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클레임의 해결 방안에서 알선, 조정, 중재, 소송을 한 이제 카테고리에 넣어놓기 때문에 그럼 이제 중재가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중재는 1심 판정이 나면은 그것으로 끝나고요. 소송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소송입니다. 자, 소송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의 법원이 있죠. 법원의 판정에 의해서 분쟁을 강제적으로 역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앞서 이제 우리가 봤던 중재처럼 역시 법적인 권한이 생기죠. 소송에서 판정은. 자, 소송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민사, 형사, 행정소송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으나
클레임의 대부분은 민사입니다. 무역 클레임에서. 자, 이것은 화해나 알선,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가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물리적인 힘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이다. 자, 소송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법으로 이제 정해둘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소송 같은 경우는 한쪽이 소송을 제기해서 소를 제기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는 소송을 한다라고 해도 한 명은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소송이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정해놓는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국가 공권력에 기대서 판결을 받겠다라고 할 때는 이 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소송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므로 이 방법에 의한 해결은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다. 실제 소송 같은 경우 몇 년씩이나 걸릴 수 있고요.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절차나 서류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은 실제 무역 클레임의 해결에 있어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 알선부터 소송까지 쭉 내용을 기본적인 틀들은 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비교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소송과 중재에 대해서 두 가지 구분하는 게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이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송 같은 경우는 구속력, 그러니까 한 번에 처음에 소송에서 판정이 나면 항소를 하지 않는 이상 그 법적 효력이 있죠. 그리고 형식적인 확정력을 가지고요.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들이 다 있습니다. 소송은. 그런데 중재 같은 경우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중재에 의해서 판정된 것은 한 번의 결정이 나면 그 한 번의 결정이 난 것으로 양 당사자가 모두 법적인 구속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과 같은 효과는 가지게 됩니다. 중재도. 그리고 소송 같은 경우는 신속성에 따라서 볼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소송은 그 시간이나 비용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소송 절차가 있죠. 관련된 서류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그리고 가장 큰 요인이 3심제입니다. 심리가 3번이 열리는 거죠. 중재 같은 경우는 단 한 번의 중재 판정으로 다 모든 중재 판정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소송 같은 경우는 3심 제도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거. 한 번 판정이 난 다음에 상대방이 불복해서 항소를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판정이 난 다음에도 또 항소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가서야 그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소송은 오래 걸리고 3심제다. 중재는 단 한 번의 판결로 끝나는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해결이 된다. 비용도 신속성에 연관돼서 가겠죠. 소송 같은 경우는 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 많은 비용 발생과 신급이 올라갈수록 변호사도 다시 선임해야 하므로 비경제적입니다. 그런데 중재 같은 경우는 단심제입니다. 한 번에 하고요. 그리고 한 번의 중재 비용 지출로 충분하기 때문에 경비가 소송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한 장점이 있죠. 그래서 실제 무역 클레임의 해결 방법에서는 이 중재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중재 판정을 받으려면 미리 계약서에 우리는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다라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겠죠. 자, 그다음 소송은 공개성을 볼 때 재판은 공개주의가 원칙이므로 영업상의 비밀이나 회사의 비밀이 공개되어 대외 신용도가 침해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소송 같은 경우는 배심원들이 다 참여하고 공개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소송은. 그런데 중재 같은 경우는 비공개주의입니다. 당사자들만 이 내용을 알 수 있고요. 그 기업의 비밀이 다 보장이 돼요. 그래서 역시 이제 실제 클레임에서는, 클레임의 해결 방법에서는 중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비교를 하시고요. 그 화해, 알선, 조정, 중재 순서로 오는 그 3제에 의한 해결 방법,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어렵다고 느낄 때는 소송으로 가는 거. 근데 실제 클레임의 해결 방법에서 소송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 대부분 중재 방식이나 조정 방식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CISG, 지난번에 비엔나 협약의 내용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서로 가지는 구제책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공부했었죠. 자, 특정 이행 청구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매수인은, 자, 매도인이 계약 위반했을 때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권리침해 입은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빨리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 행동을 하라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항상 다른 것과 병행해서 쓸 수 있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정 이행 청구권과 병행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책으로서 자, 대체품 인도 청구권. 매도인에겐 없는 거죠. 매수인은 물건을 받은 다음에 물건이 잘못됐을 때, 그리고 이 물건이 본질적인 계약 위반이라고 인정이 될 때는 다른 물건을 아예 보내라고 하는 대체품 인도 청구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품 인도 청구권 같은 경우는 본질적인 위반을 한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매수인이 쓸 수 있는 구제책이에요. 자, 세 번째는 하자 보완 청구권입니다. 매수인은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합리적인 수리로 보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 하자 보완 청구권 같은 경우는요, 물건을 받았는데 그 물건의 일부가 수리나 수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수리나 수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 물건이 계약상의 어떤 본질적인 위반을 한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서 봤었던 대체품 인도 청구권과 다르게 하자 보완 청구권은 본질적 위반이 아닌 경우에 쓰는 방법입니다. 본질적 위반이 아닌 경우에 쓰는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는 추가기간 지정권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추가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매수인은 추가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확정하고 최종적인 인도 일자를 특정해야 한다. 추가기간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해서 언제까지 하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 위반했을 때, 자, 그리고 매도인이 또 계약 위반했을 때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는요, 양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방이 지금 본질적인 계약을 위반했다. 그러면 계약을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계약 관계를 해제시키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계약 해제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대금 감액 청구권 여섯 번째인데요. 매도인에게 수령한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대금이 이미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실제 인도된 물품의 가액에 동일한 비율로 대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자, 대금 감액 청구권 같은 경우도 매수인만 쓸 수 있는 구제책이고요. 7번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행 청구권, 대체품 인도 청구권, 계약 해제권, 대금 감액 청구권과 선택적 또는 중복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추가 기간 설정권 같은 경우는 이미 기회를 준 거잖아요. 지금 본질적인 계약 위반이 아니라 기회를 준 거고, 하자 보완 청구권 같은 것도 뭐예요? 상대방한테 여지를 준 거죠. 너가 보완을 해준다면 본질적인 계약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여지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행 청구, 대체품 인도 청구권, 계약 해제권, 대금 감액 청구권 등은 이게 본질적인 위반에 해당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정도로 계약한 물품이 적합하지 않을 때 이건 손해배상에 사유가 되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저것들과 함께 선택적 혹은 중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만 가지는 권리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구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매수인이 이번에는 계약을 위반했을 때 매도인이 가지는 구제책을 보도록 할게요. 자, 특정이행 청구권, 매수인의 특정이행 청구권에 상응하는 개념입니다. 매수인도 이 권리가 있고요. 매도인도 이 권리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 물품의 수령 또는 기타 매수인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특정 이행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추가기간 지정권은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 이행을 위해 합리적인 추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역시 추가기간 지정권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날짜를 특정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약 해제권. 매도인은 매수인이 실제로 계약 위반의 본질적인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매수인도 매도인이 본질적인 계약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매도인이 정한 추가 기간 내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 의무 또는 물품 수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추가 기간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는 어떤 일방의 선택이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매도인이 정한 추가 기간 내에 매수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밝힌 경우, 나 이거 계약 이행 안 할 거다라고 한 경우에 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예 하지 않고 있거나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경우, 그리고 본질적인 위반을 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매도인만 갖는 구제책, 물품 명세 확정권입니다. 첫 번째로 매수인이 물품의 형태, 용적, 기타 특징을 지정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이 물품 명세를 지정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자신의 물품 명세를 작성할 수 있어요. 매수인이 어떻게 달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도인이 세부 사항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매수인의 물품 명세를 작성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작성한 물품 명세가 이 계약의 물품 명세로 정해집니다. 매수인이 계속 물품의 명세를 알려주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이 물품 명세를 확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역시 매수인도 갖고 매도인도 갖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매수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계약 해제권, 특정 이행 청구권 등과 선택적으로 그리고 중복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추가 기간을 주거나 물품 명세를 확정하는 일들은 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진 않죠. 그런데 이제 계약을 해제하는 사유 그리고 특정 이행 청구권, 이행을 하라고 했음에도 하지 않은 상태, 이럴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택적, 중복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각 당사자들이 가진 다른 권한과 더불어서 선택적으로, 중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권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제 권리를 비교를 해보면 매수인 같은 경우는 전체 내용 중에 7개를 가지고 있어요. 대체품 인도 청구권, 하자 보완 청구권, 대금 감액 청구권, 계약 해제권, 추가 기간 설정권, 특정 이행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7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매도인은 계약 해제권, 추가 기간 설정권, 특정 이행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그리고 매도인만 있는 물품 명세 확정권,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 권리를 당연히 비교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매수인은 7개, 매도인은 5개, 매수인만 있는 거 대체품 인도 청구권, 하자 보완 청구권, 대금 감액 청구권, 매수인만 있고요. 매도인만 있는 거 물품 명세 확정권,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기출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수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choose one, 하나를 선택해라 해서 that is not correct, 맞지 않는 것을. 그래서 about the remedy, 자, 구제수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regulated in the CISG,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책, 구제수단에 대한 내용으로 not correct,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에 the buyer may require th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only when non-conformity constitutes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라 그래서 매수인은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건 뭐였어요? 상대방이 원래 계약의 내용과 맞지 않는 물건을 보냈으니까 본질적인 계약 위반을 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죠. 자, 요거 기억을 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물 인도 청구권. 자, 2번에 매수인은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물품의 수리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매수인이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수리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매수인이 갖고 있는 권리 중에 뭐였어요? 하자 보완 청구권이 있었죠. 물건을 받았는데 조금 잘못돼 있다. 자, 이거는 본질적인 계약 위반이 아니라 뭐였죠? 조금 수리하거나 수선하면 해결이 되는 계약의 내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 계약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물품의 수리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통상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이 옳지 않게 되겠죠. 자, 3번 보시면 물품 인도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 계약을 위반을 하면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리고 4번에는 매수인은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 위반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항상 부적합까지는 아니어도 본질적인 계약 위반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옳지 않은 게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CISG 가지고 문제가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 봐두시면 되겠죠. 실제로 18년 3회차에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은 무역 클레임의 해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청구권의 포기, waiver of claim이라고 했었죠. 현재 무역거래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한 방법으로 향후 지속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해준다. 자, 왜 그렇다고 했었죠?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잘 포기하지 않아요. 클레임을 청구를 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 거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고 내가 이 거래선을 놓치기 싫을 때는 상대방이 나한테 클레임을 제기하는 게 내가 클레임을 제기했을 때는 이거를 철회시키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 거래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청구권을 포기하는 거죠.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2번에는 화해죠, 화해. 자, settlement라고 보통 그냥 표현을 하는데, 자, 실무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법률적인 서류나 이런 절차 없이 화해로,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죠. 자, 2번도 맞는 얘기고요. 3번에는 자, conciliation이라 그래서 조정입니다.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정인을 선정할 수 있다. 자, 조정인 선정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냥 아무나 아무 기업에서 불러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지식이 있는 정도를 판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정한 정도를 판단을 해서 조정인을 섭외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정 같은 경우는 뭐였죠? 실제로 제3자로서 효력을 부여해 줄 수 있지만 그 조정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는 못하고 양 당사자가 그 조정안에 합의를 한 경우에만 그 조정안이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고 했었죠. 자, 일단 3번은 내용이 틀립니다. 4번에 arbitration이라고 해서 중재입니다. 양 당사자는 중재 판정에 복종하여야 하는 강제성을 가진다. 자, 중재는 기억하실 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중재 판정에 복종해야 되는 강제성을 지닌다는 거. 그리고 합의에 의해서만 중재를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계약을 하기 전에. 그리고 1심 한 번의 판결로 결정이 되는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방법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밑에 설명을 보시면 조정은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조정인을 통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의 수락에 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3자를 공정하게 정하는 형식적 절차를 전부 다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청구권의 포기, 화해, 조정, 중재 여기서 이제 알선의 내용이 빠졌네요. 그죠? 알선까지 다 무역 클레임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역 클레임에 대한 내용들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클레임의 해결 방법들은 역시나 화해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알선, 조정, 중재의 순서로 이루어지고요. 또 소송까지도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비엔나 협약에 등장했던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제체까지 기억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